디테일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뭐 퇴근하고 왔지만 다들 일하고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 역시 뭐 사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왕우번동에 지금 1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여기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런 느낌처럼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면목동이 집인데 거의 망우번동이 집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마을과 아이들 공간에 와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지금 앞에 제목을 보시면 잘난 척 하느라고 또 독일어 몇 자 썼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개념치 마시고 지역사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라는 조금 거시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그런 큰 틀에서 한번 독일 사례를 오늘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영기 선생님께서 독일 여행을 더 많이 같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일 가려면은 비행기 적어도 10시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안에 못 가니까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같이 또 함께 타고 독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순서로 갈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지역사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지역사회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했는데 다는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제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소한 시스템일 텐데 비영리 자율복지단체라는 걸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자들을 위한 공동체 베텔이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베델. 예, 알고 계시네요. 이 베델이라는 발음을 이제 독일식으로 하면 베텔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텔이라는 공동체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사실 이 베텔이란 주제 자체로만 또 하나의 어떤 뭐 강의든 세미나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겸 해서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뭐 독일 얘기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망우번동 여기서 어떻게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물음표 해놨는데 지역사회 하면 지금 딱 떠오르시는 단어 주민센터. 네, 좋습니다. 또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지역사회 딱 뭐가 떠오르시죠? 공동체. 네. 또 한 분만 더. 중랑구. 예.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해주신 키워드에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할 때. 자, 그럼 지역사회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해놓고 제가 옆에다가 독일어를 또 한자 적어놨어요. 게마인데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공동체라는 개념과도 연관이 돼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게마인데라고 한다면은 독일 사람한테 게마인데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한국말로 지역사회를 떠올라요. 예를 들면 아까 중랑구 말씀하셨는데 중랑구보다 조금 작은 단위가 어디죠? 망우본동, 뭐 묵동, 중화동 뭐 이런 데예요. 면목동.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잠깐 써놨는데 보이세요? 네. 네네. 내부적인 사회적 관계, 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리적 영역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회다. 이거는 사전적 의미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거창하죠? 지역사회의 개념이. 근데 밑에 보시면 조금 더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커뮤니티 하면은 뭔가 조금 더 다가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독일어 발음으로 코모네라고 했는데, 옛날에 코민이라는 말, 여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코민혁명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코민이 이 코문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 코민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거기 뭐 말하면 공동체 뭐 그런 거죠. 지금 뭐 북유럽에서는 코민이란 말을 지금도 쓰고 그렇죠. 맞습니다. 어우,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코민이 코문이고 커뮤니예요. 그 커뮤니의 그 어근을 가지고 커뮤니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도 게마인데라는 말 대신에 똑같은 개념으로 코무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우리 망우본동 같은 이 지리적 영역을 코무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망우본동에 사는 지리적 개념도 있지만 행정적 단위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낮은 행정 단위를 일컬을 때 독일에서는 코무네 또는 뭐라고요? 게마인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은 제가 이제 독일 그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독일 사람들이 지역사회, 게마인데를 표현할 때 이런 그림들로, 아마 첫 번째 그림은 우리 마을과 아이들의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아까 게마인데라는 지역사회와 연관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것. 3초 안에 대답하셔야 돼요. 마을과 아이들, 그렇지. 예. 또. 단체, 예, 맞습니다. 소통, 비영리 단체, 예. 아우, 역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니까 막 얘기하시네요. 공동체란, 우리가 바로 들었을 때 딱 그 피부에 와닿는 단어로 마을과 아이들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마을과 아이들이 공동체예요. 그쵸?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코무네라는 지역사회 안에 공동체는 여러 개의 공동체가 있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럼 공동체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다. 마을과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그렇죠? 어떤 목적 밑에 모인 사람들, 무리 또는 그들의 단체, 집단. 그리고 이제 조금 그냥 사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함께 있는 거. 그죠? 마을과 아이들도 함께 있고 우리 망우본동 식구들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냥 함께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서로 간에 고리들로 연결돼 있어야지 우리는 그걸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모여 있죠, 그죠? 그룹으로 모여 있고, 밑에 사진은 심지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독일어 옆에, 아까는 게마인데라고 했는데 이건 게마인샤프트. 자, 앞에 이제 좀 언어에 대해서 느낌이 오시는 분은 게마인데, 게마인샤프트. 게마인이라는 뜻은 공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이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공동체, 지역사회, 집단, 단체 이런 걸 나타낼 때 게마인데, 게마인샤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독일 사례를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 독일이 어떤 나라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죠? 이 밑에 보시면 독일 예, 연방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행정, 보충성의 원칙, 지역사회 서비스. 여기서 들어본 것도 있고 못 들어본 것도 있으시죠? 그죠? 자, 여기 독일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키워드, 단어 중에 몇 개를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사회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연방국가라고 한다면은 한국은 무슨 국가예요? 분단국가.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연방인가? 연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연방국가예요. 예를 들면. 왜 연방국가일까요? 50개 주가. 박수. 예, 그 의미로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독일도 역시 16개 주로 만들어진 국가라서 연방국가다라고 해서 이제 밑에 독일어가 bun트가 이렇게 다발이에요, 다발. 묶어놓은 거, 여러 개 묶어놓은 거. 그래서 bun트슈타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행정. 우리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아까 중랑구 말씀하셨는데, 중랑구라는 자치구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코문할레 젤스페어왈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 법정 용어라서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릴 거고요. 근데 그림을 보아하니 이렇게 뭔가 단계가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역사회 서비스인데, 아까 그 코무네라는, 게마인데라는 그 행정단위, 가장 낮은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사회 서비스를 말할 때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연방국가 독일 지도 한번 그려봤어요. 주가 16개 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모아서 연방국가라고 일컫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라미드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뭐 안에 있는 글자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맨 꼭대기에 이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일은 독수리가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 독수리를 딱 봤을 때 분트라고 밑에 써 있는데, 아까 분트가 연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그 맨 위에 최상위 그 단계에 있는 게 연방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독일 국가. 그 다음에 이제 그 16개의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 안에도 말하자면 경기도의 뭐 시, 군 단위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지역 도 단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중랑구, 뭐 무슨 구 해서 쭉쭉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말고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처럼 요 맨 밑에 개마인대라고 써 있는 게 말하자면 읍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인구 규모 자체는 조금 다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 과연 뭐냐. 피라미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분트가 계속 나오니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독일 국가 연방 국가예요. 연방 다음에 주황색이 주고요. 노란색이 이제 아까 코무네라고 했던 그 지역사회고요. 읍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뭐냐면 말하자면 마을과 아이들 같은 단체가 이 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회나 어떤 사회복지법인 단체나 이런 것들이 같은 그 레벨에 속해요. 그러니까 중랑구 안에 망우본동 안에 있는 기관과 단체들, 그죠? 그런 것들 속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이죠. 또는 가족, 아주 작은 단위의 그룹, 최소 단위의 그룹을 놨는데요. 말하자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일 수 없이 아파요. 그럼 보통 어떡하죠? 119 불러서 병원 가든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서 좀 이렇게 간호를 받거나 쉬어야 돼. 근데 뭐 굳이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누가 돌봐주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돌봐주죠. 아니면 이제 가족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취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제3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벌써 가족에서 벗어났죠. 그럼 그 요양보호사를 예를 들면 부르게 되면 어떡하죠? 어떤 사회복지기관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망우본동 주민센터, 아니면 뭐 중랑구, 이렇게 그 영역이 더 갈수록 넓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 단위에서 내선에서 해결하던 거를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3자에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안 되면 독일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일련의 서비스들이 작동이 되는데, 가장 작은 단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그거를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써요. 사회 서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 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지역사회 서비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임말로 ASD, 뭐 KSD 이렇게 했는데, 해석을 하자면은 일반 사회 서비스, 뭐 지역사회 서비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간호나 요양인 뭐 돌봄 이런 게 필요하면 누군가 가족 외에 다른 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또 직접 와서 그거를 서비스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보충성의 원칙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행위자 안에는 낮은 단계부터 하면은 아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 단계부터 보시면 이제 주 정부에서
그쵸? 각 주정부, 연방에서 해당되는 내가 속해 있는 주에 거기서 예,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코문회고요. 지방정부가 아까 게마인데라는 곳이 독일의 전체 11,000여 개가 있는 거예요. 예, 16개 주 안에 11,000여 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4대 보험 있잖아요. 그죠? 4대 보험 뭐 있죠? 의료보험, 그렇죠.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산재, 예, 산재보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험 있고, 고용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죠. 국민연금 있고. 자, 그래서 독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거랑 독일 거랑 똑같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독일은 사회보험 제도의 그 첫 출발한 국가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비스마르크 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철의 재상이라고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비스마르크 시대에 거의 1800년도죠? 19세기 말에 이미 사회보험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이 그 지역사회 행위자들 중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이 비영리 자율복지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더 들어드릴 거예요. 자, 근데 비영리 자율복지단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뜯어보면 비영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비영리 법인이 있잖아요. 비영리는 뭐죠? 영리를 추구하지. 그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율이라는 건 뭐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율이라는 개념 안에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민간이라는 말을 뺐는데 이따가 그 말을 왜 뺐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복지단체를 일컫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림으로 제가 로고를 쫙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 위에 맨 윗칸에 몇 개가 있죠? 예, 6개 단체의 로고가 있어요. 이제 밑에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 6개 단체를 제가 왜 묶어놨느냐면, 독일에는 수많은 비영리 자율복지단체가 있어요. 한국에도 엄청난 법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6개의 단체가 큰 기둥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6개의 최상위 단체라는 표현을 해요. 번역을 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맨 첫 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디아코니. 혹시 디아코니 들어보셨을까요? 안 근데 두 번째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카리타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타스는 지금 우리 뭐 요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카톨릭 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그 카리타스가 원래 독일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카리타스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복지단체 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모여서 서로 그 연맹을 이루었다가 복지단체로 이제 발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등권익복지단체라든지 적십자는 뭐 워낙 다 아시니까, 그죠? 전 세계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특이한 게 유대인 복지협회가 있어요. 뭐지? 독일인데? 왜 그럴까요? 독일인 학살이나. 그렇죠. 독일은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그 학살의 어떤, 그 주범이자, 뭐, 물론 지금도 반복해서 계속 그 용서를 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어요. 독일도 역시 독일 안에도 그런 디아스포라가 많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뭐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기는 했지만, 특별히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이 집단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게 된 이유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이제 큰 6개의 단체 중에 하나가 유대인 복지협회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로고를 보시면은 좀 성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촛대예요. 예, 맞습니다. 예, 촛대를 형상화한 걸로 로고를 삼았어요. 자, 그래서 디아코니는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몇 년도에 됐냐면요. 1848년.
아까 제가 비스마르크 얘기했잖아요. 그때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리타스도 역시 1897년. 지금 이제 뭐 거의 200년 다 되려고 하죠. 좀 있으면. 자, 노동자 복지단체에서 1919년, 그 다음에 평등권익복지단체도 1924년, 독일 적십자는 1921년, 유대인 복지협회는 1917년. 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생겨난 거의 100년에 이르는 그런 단체들이 기동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영리 자율복지단체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까 그 피라미드 보신 것처럼 나와 가족을 떠나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단체들이었잖아요.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 그 단계에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충성의 원칙에서 가장 행위를 많이 하는 조직과 기관은 이 단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뭐 돌봄이든 요양이든 교육이든 무슨 뭐 환경이든 이 모든 단체들에 보면은 다 이런 로고들이 곳곳에 다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알고서 간 건 아닌데, 저도 그냥 동네에 있다 보면 뭐 디아코니 마크 옆 건물에 뭐 찍혀 있고, 저건 뭐지? 뭐 병원에 가면 또 찍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아주 그냥 이렇게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그런 조직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그 지역민들과 이렇게 친밀도가 가장 높은 그런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 없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단체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베텔에 대해서, 베델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밑에 신의 집이라고 해서 더 하우스 오브 갓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무슨 뜻이죠? 그냥 신의 집이에요. 성서에 나오는 사실은 명칭이거든요. 베델이라고 해서. 이 베텔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좀 어두운데 보이시나요? 이분 되게 귀족처럼 생겼죠? 네. 옛날에 이런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은 귀족들입니다. 가발이에요? 가발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가발 쓰고. 조금 더, 한 200년 전만 해도, 여기서 200년 전만 해도 가발 쓰셨을 것 같은데, 가발은 아니신 것 같고. 자, 이분은 누구시냐? 요한 힌리시 비셰른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 발음이 참 거시기해요. 그래가지고, 비헤른이라고 제가 썼지만, 원어 발음은 미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미션이라는 사람이 180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디아코니라는 거를, 아까 이 표시 보이죠? 앞에 있는 디아코니, 요거를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아코니를 만드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 구호, 그러니까 구제의 집, 그러니까 그때 빈민들이 많았어요. 도시 빈민들이 많아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노인까지 해서 구호의 집을 만드셨는데, 나중에 이제 라우에 하우스라는 명칭을 달아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서 결국에 1849년도에 요때가 그 비스마르크 시대에 그 연금이 생겨난 딱 그 시기예요. 내적 선교라는, 왜냐면 이분이 출신이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신학계에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디아코니를 창제하신 분이 이 내적 선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션은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밖이 아닌 우리 독일 안에서 내적 선교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1849년에 주창을 하셔가지고, 요게 바로 지금의 디아코니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 비셔른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 베텔 로고가 있습니다. 그 베텔 로고를 잘 보시면 디아코니랑 잘 비교해 보세요. 네, 뭐가 다르죠? 틀린 그림 찾기.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4개가 돼 있어요. 마치 네이클로바처럼. 근데 이제 디아코니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위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베텔은 디아코니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밑에를 더 채웠어요. 그죠? 디아코니를 출발해가지고 베텔까지 왔는데, 이 베텔의
그러니까 그 엄마가 되는, 모 단체가 되는 게 바로 디아코니다라는 거를 로고를 보고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의 그 베텔의 그 조망한 그 전경인데요. 뭐 거의 녹지지대에 들어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베텔이라는 그 공동체, 사회를 만든 그 설립한 사람은 누구냐? 프리드리시 폰 모델슈빙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 이름이요. 참 그래요. 그래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보델슈빙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어디 가서 나 이거 알아라고 잘난 척 하실 수 있고요. 자, 이 프리드리시 폰 보델슈빙이라는 사람도 그 앞에 비션이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디아코니를 끌어오면서 베텔을 이제 여기 빌레펠트라는 지금 제가 살던 그 지역에 가까운데요. 빌레펠트라는 곳에 베텔이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표시 보시면 밑에 폰 보델슈빙실 슈티프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재단이에요. 보델슈빙의 재단 베텔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베텔은 1867년부터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베텔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니고 그 뇌전증 아시죠? 간지. 그렇지. 예. 요즘에는 그 표현 잘 안 쓰는데 뇌전증, 이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치료하고 또 돌봐주는 그런 센터를 만드셨어요. 이게 시초가 돼서 아까 그 지역 라인란트 베스팔렌이 아까 제가 그 표시했던 그 지도에서 북서부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이 센터를 만들어서 시작한 게 베텔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 그림으로 그 지역을 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서 그 시설들, 그러니까 병원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고 뭐 요양원 같은 것도 만들고 지금은 사실은 뭐 교육도 다 시키고요. 그래서 거의 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가면은 저는 이제 직접 갔다 왔었는데 가면은 그 빌레펠트라는 도시 자체가 빌레펠트 이콜 베텔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그런 공동체 지역사회를 보시면 돼요.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여자분이 말하자면 디아코니스라고 표현하는데 디아코니가 있었잖아요. 그 디아코니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남자는 디아콘, 여자는 디아코니스라고 표현하는데 말하자면 간호사나 돌봄 역할을 하시는, 돌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아마 고아들이 그때 많았기 때문에 돌봐주고 계시고, 요게 이제 초창기에 만들었던 시설, 센터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빌레펠트라는 지역을 말을 했는데, 베텔 인 빌레펠트, 빌레펠트라는 시 지역의 베텔이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앞에 말하자면 목사님이에요. 사제가 목사님이 이제 여기 시설 이 지역의 공동체에 사는 모든 뭐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과 함께 지금 행사를 아마 예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뇌전증 환자를 위해서만 하는 공동체였다가 지금은 아주 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 노인까지, 밑에 보시면 노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독일은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기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승마, 말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곳에도 주변에 말똥 냄새가 날 정도로 말목장 같은 것도 많고 이런 이제 작은 그런 말 키우는 어떤 목장 같은 데 있어가지고 이걸 교육시키는 전문 인력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베텔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베텔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디아코니 아까 계속 나오는데 이 디아코니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개신교 측의 어떤 종교단체의 어떤 사회복지법인이긴 하지만 독일은 역사적으로 사실 교회와 국가가 사실은 한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고 있는 종교단체랑은 조금 다르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문화다,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디아코니에 그 설립되고 그 창시된 정신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성서에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데 근데 그 디아코니가 그 성서나 어떤 종교적인 이념을 더 넘어서서 실제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를 이룰 것일까 하는 고민 끝에 이제 이런 정신들이 나온 건데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이웃사랑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6가지를 지금 이 베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 말투라서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우리는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식한다. 이 말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 말 속에서는 너와 내가 뭐 상관없다가 아니라 너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나의 특별함도 인정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인식한다. 사실은 그래서 유럽에서는 개인주의라는 말이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한국은 사실은 공동체적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하면 뭐 되게 약간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개인주의적인 그 성격은 바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한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고난, 고통, 약점을 삶의 일부로 바라본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나 뭐 문제점을 극복한다, 해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극복, 해결도 중요한데 그냥 내 몸의 일부, 내가 안고 가야 될 것, 그것도 내 삶의 어떤 자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뇌전증이나 장애나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그냥 그 사람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특히 존엄성에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이 존엄성은 사실은 되게 폭이 넓은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특히 우리나라 지금 뭐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우리가 해칠 가능성이 있어요. 인격적인 부분에 뭐 침해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신이 바로 디아코니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마주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지죠. 그러니까 물론 내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 삶의 일부긴 하지만 그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사실은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너 혼자 해결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들어있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간 존엄을 위한 입법 공정한 기회가 있는 사회 공동선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지향한다. 이거는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입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 사회 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거를 뭐 조례나 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디아코니의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관계 속에서 복지국가를 함께 구성해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에는 복지국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도 사실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하는데 도대체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냥 뭐 사회 서비스나 뭐 복지 시스템이 잘 되는 걸 복지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법적인 테두리부터 아주 밑단계에 있는 내 이웃과 가족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그런 관점들 속에서 다양한 그 우리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간의 관계들이 있는데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 연계되는 독일에서 사실은 이 사회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연계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트워킹 하는 건데 단순히 네트워킹이 아니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협력하고 상호 간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네트워킹인데
그 협력 관계 속에서 복지국가를 형성한다. 그냥 국가가 아니면 자치구가 그냥 뭐 입법기관이 무슨 행정기관이 그냥 위에서 뭐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다양한 기관들과 개인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연계를 통해서 그 전체의 그 국가의 그림, 복지국가의 그림을 그려 나간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걸 물론 디아코니가 100년 넘은 단체고 기관이고 역사를 자랑하긴 하지만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하는 데가 그냥 말하자면 사회복지법인에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뭐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다양한 종교들에서 이런 비전을 내세우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비전이 나오기까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베텔이라는 거, 디아코니라는 거, 또 여러 단체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노동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의 그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위해서 이런 비전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 그게 상당히 원론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시간상 모든 그 기관들이나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터치는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디아코니와 베텔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정신들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너무 이제 거창하게 나가서 좀 예, 끝맺음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래 독일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시사점이나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우리 망우본동, 우리 중랑구, 서울, 대한민국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짧게 이렇게 생각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우본동 딱 하면 예, 이제 그 가슴 속에서 말해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짧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복기해 보시면서 한 1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각자 이렇게 한마디씩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망우본동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네. 제가 이제 우리 망우본동 주민자치위원으로 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저는 생각을 거기까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주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망우본동 인구가 한 33,000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위원은 50명이에요. 그 몇 프로예요? 0.015%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공동체라는 것은 33,000명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50명이 롤 모델로 이것을 33,000이 이렇게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주민자치가 이렇게 시행이 된 지 지금 뭐 오래됐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상으로도 아주 그렇게 정착이 돼 있고, 또 국민의 그런 인식도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가면은 주민자치가 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대반이에요. 설명을 한참 해야 되고, 뭐 믿지를 못하고 그런 것조차도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아는 사람만 또 참여를 해야 겨우 이제 그때 저도 사실 인제 알았으니까 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런 또 사명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접한 우리 이게 소수지만은 우리들이 정말 저 공동체가 돼가지고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다 보면은 전파를 해서 빨리 이것들이 전 그 33,000 주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독일 그 수백 년, 수세기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부터 우리 망우동에 관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제가 망우동으로 왔던 것이 굉장히 도시 삶 속에서 굉장히 지쳤을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망우산도 있고 중랑숲도 있고 해서 또 여기 계시는 이제 분들도 굉장히 자연 속에 있어서 그런지 도시 사람하고는 다른 그러한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망우본동한테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으면 여기 와서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 그런 거에 어떤 그런 거를 선을 긋지 말고 뭐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편안하게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상처도 드러내서 그러한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망우본동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로고가 올라와갖고 아니 나 딴 동네 사람인데 굳이 이걸 밝혀야 되나? 아니 어디 사세요? 면목 이동. 면목 이동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망우본동을 면목 이동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는 성북구에서 3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북구에서 활동한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자랑 같지만 옛날 소시적에 봉사활동 한 15년 넘게 하면서,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력도 있고, 그런데 그 표창장을 받고 나서 그거 애들 어렸을 적에 애들 데리고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옛날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8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사님이 송영신이라고 딱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영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송영신 선생님을 만나려고, 같은 영신이라는, 왜 그 네이버에 그 영신이라고 치면 다양하게 많아요. 많고, 그러긴 한데, 같은 김영신이 아니더라도 영신이라는 이름 자체를 알리시는 강사님이시구나. 나도 저 강사님처럼 김영신을 알려야 되는데, 어쨌든 알리려고 하면은 이 속에 와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저 옆에 남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옛날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이제 지금 일단 면목동으로 이제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회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바빠서 못했어요. 성북에서 바빠서 못했는데, 중랑구로 왔는데, 이사를 작년에 왔는데, 프랑카드에 그냥 막 써놓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주소지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내가 성북구 가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주소지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맨땅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 얼굴도 모르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도 받고 또 거기도 또 인원이 많으면 50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50명은 어쨌든 정해놓은 50명이에요. 50명이 넘으면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잘라요. 인원수가 작아도 안 되지만 그 50명을 정해놓은 그 한계인데 다행히도 49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면목동에 그냥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갖고 49명이라서 왔고 제가 아까 그 장관 표창 얘기했잖아요. 전국적으로 55명을 장관 표창이 받는데 제가 꼴찌로 표창장을 받은 거예요. 점수가 제일 작아. 교수님들 13명이서 이렇게 그 전국 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제일 작아. 그래도
이 밑에 그 표창장보다는 이제 글씨가 달라. 급이 다른 거죠. 뭐 용대가리, 뭐 뱀꼬리, 뭐 용꼬리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알리려고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에 이제 제안도 하고 뭐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리수납 이거 뭐 자격증, 강사 자격증, 뭐 현장 실습 강사 지금은 제가 청소년 정리 지도사 이 과정이 첫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간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이라고 그거는 과정이 굉장히 뭐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이거는 청소년 중에 이제 정리 파트만 하는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고 그걸 제가 공부하는데 그거 연습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송영신 강사님도 봐야 되지 마을 공동체 또 얘기도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머리털 나고 이 망호동을 처음 온 거예요. 처음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왔지만 그래서 여기서 알리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마을과 아이들 뭐 이제 그 타이틀을 보고 왔으니까 아이들 내가 청소년 정리 지도를 하려면은 얘네들한테도 내가 지도를 할 수가 있겠네 하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또 이분도 면목이동이야. 오래됐습니다. 여기도. 아. 뭐야, 면목동파야? 예, 어쨌든 뭐 이분들이 안 왔는데 여기 뭐 망우본동 사람만 오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가는데 뭐 망우동만 와요? 저 성북구 엄청 가요. 일주일에 3-4번은 성북에 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저거 뭐지? 두 분만 망우본동이면은 여기 더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막 안 되는 사람도 그냥 내가 밥 사줄게 너 같이 가자. 저 송영신 강사님 얼굴 보러 가자.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저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 마을과 아이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름 다 열심히 아이 키우고 본인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거에 치중하시기 어렸을 때는 이제 막 데리고 나오다가 아이한테 집중하고 아이가 더 성장시켜야 되고 발달해야 되고 이래서 여기를 살짝 멀리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점도 느껴지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이런 데로 나올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막 애들한테 체험시켜주고 뭐 놀이 시켜주고 막 그러다가 중간 되면 이렇게 싹 사라지고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몰리고 이런 그런 게 이 마을에서도 이런 가운데가 좀 우리 사회도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을 공동체도 이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끌어 나오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갑자기 여기서 뵈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동네에서 뵀던 분을 마을과 아이들하는 여기서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 일단 저는 저희 동네에도 이런 마을과 아이들하는 어떤 공간, 단체,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기 와서도 뭐 만족스럽지만 저희 가까운 동네에서도 이런 마을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자 왔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목적의 어떤 뭐 단체나 그거와는 다르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돕고 어르신도 돕고 이제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챙기고 그러면서 서로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지금 양원지구가 이사 오시면서 그 부류와 또 이제 그 이쪽 너머에 이렇게 좀 도시재생 지역인 이 낙후된 지역과의 그
약간의 그런, 뭐랄까, 격차가 있는 듯 해요. 이제 또 젊은 세대가 저쪽에 많고, 이쪽엔 또,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융합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단 하나의 주제로 가지 않고, 좀 넓게 생각하면서, 그런 활동을 펼쳐서 서로 따뜻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서로 보듬어 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구 구성에 맞게, 그러니까 만약에 노년 삶을 즐기시는 분들,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주민자치, 그리고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기보다는 여기서 하고 있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제가 참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임, 이제 마을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따뜻한 느낌? 이런 것들을 여기 사는 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망우동 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80년대에 망우동을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알게 됐어요. 망우, 근심물이 있는 곳이다. 참 좋은 곳인데 하면서 주변을 돌아봤을 때는 너무 낙후된 생활지역이었어요. 현재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다 숲이고 산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그 꿈을 위해서는 살기가 좋은 곳인데, 그 중간 세대가 없어요. 이게 중간 세대가 또 없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 너무 이제 주변이 산이 많고 그런 여유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너무 함부로 버려요. 그래서 이왕에 망우 본동에 살고 있으면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버릴 거예요 아마. 살고 있으면은 서로가 아이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망우 본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현 선생님 말한 그런 청년들도 같이 어울려 사는 마을을 꿈꾸는 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이 사업일 것 같아요. 그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여기서 뭐 사회적 경제를 하든 경제를 꾸리든 뭐든 하든 간에 하여튼 청년들이 여기서 같은 주민들 어울리는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옛날부터 제가 중랑혁신교육지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뭐 공동실무협의장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역사문화분과위원도 하고 있고, 근데 일단 왜 구단위에서 혁신교육지구는 민간과 거버넌스 협치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근데 저는 왜 동단위에는 그런 민간화 거버넌스가 왜 없을까? 왜 그게 범위가 커지면, 민간화 거버넌스의 범위가 커질수록 항상 잘난 인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중랑구 40만이고 학교가 수십 개가 되는데 거기서 학생 동아리를 만들든 학생 대표를 하더라도 뭐 공부 잘하거나 뭐 그런 아이들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치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일반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는데, 왜 구청이나 나라 차원에서 이 동단위 민간화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왜 서로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꿈도 꾸지 않는가? 특히 망우운동 학교가 11개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행정구역 쪽으로 단위동의 학교가 초중고가 11개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주민이 민도 있고 학도 있고 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어울려서 같이 하려는 노력을 안 할까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항상 꿈꾸는 게
구 단위의 민간업 거버넌싱 혁신교육지구가 아니라 그걸 동 단위로 내리자. 제가 항상 꿈꾸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가장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앞장서 살 수 있는 게 망우분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우분동은 일단 학교가 많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망우만키 축제를 민간업 거버넌 형식으로 최초로 시도해 본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에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주민자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는 반관 반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민의 성격을 훨씬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관에 기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기생성이 빠지고 빠져야지 약간의 독립성, 재정적으로든 뭐든. 근데 망우분동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렇게 될 때 명실상부하게 망우분동의 민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간에 붙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주민자치 뭐 세금에서 그게 안 내오니까 2천만 원을 가지고 50명이 1년에 꾸려, 거기에 연연해서, 아이, 그럼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50명이 정말로 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의 그런 관치 성격을 좀 많이 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앵글로 들어올게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앞에서 뭐 독일 얘기한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신 말들이 되게 엑기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 망우분동이 됐던 아니면 면목동이 됐던,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이 묻어나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 뭐 이런 아주 작은 단체나 기관들, 그다음 민간 조직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주 작은 조직들이 다 함께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뭐 주민자치위원이든 어떤 다른 활동을, 봉사활동을 하시던 또 마을과 아이들 활동을 하시던 그런 마음을 갖고 할 때 사실은 조금씩 밑에서부터 변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 행정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내용들이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면 주민들이 그야말로 민이 정말로 주도적으로 주인이 돼서 할 때 저희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지역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들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의제나 이슈들이 같이 이렇게 좀 공론화 된다면은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